전 세계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의료진들이 한국의 의료 AI를 보며 극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은 연결로 판을 바꿨습니다. 보이지 않던 위험에 의해 어렵던 판국을 이제는 보이기 전에 잡아 뒤집었습니다. 병상 곁에서는 스마트 모니터링 싱크가 24시간 생체 신호를 읽고 병동 입구의 위험 예측 AI는 악화 가능성을 앞당겨 경고합니다. 내시경실에선 AI 평범해 보이던 점 하나에서 암의 단서를 찾아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의 병원에서 일상처럼 작동 중인 현재형 혁신입니다. 세계가 놀라고 이런 기술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슨 바람이 일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안 웨프그렌이라고 합니다.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게 평생 잊히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긴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예테보리의 한 중형 병원에서 의무기록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의무기록 팀장이라는 직업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자분들의 진료 기록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환자분이 언제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어떤 검사를 하셨는지 모든 의료 정보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저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저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에요. 환자 한 분의 기록이라도 빠뜨리거나 잘못 정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늘 일해왔거든요. 15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환자 기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이른 아침부터 각 부서 직원들이 제게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안, 어제 응급실 환자 기록 정리 끝났어? 동료 직원이 물어왔어요. 다 끝났어. 근데 또 종이 차트랑 전산 기록이 안 맞는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 아, 그게 응급실에서는 급하니까 종이에 먼저 쓰고 나중에 컴퓨터에 입력하잖아. 그러다 보면 빠지는 게 생기지. 응급실은 종이 차트를 사용했고 검사실은 자체 컴퓨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방사선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썼고요. 약국은 별도의 처방전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응급실에서 급히 전화가 걸려왔어요. 마리안, 응급 환자 한 명 들어왔는데 과거 기록 좀 급히 찾아줄 수 있어? 환자 정보 알려주세요. 50대 남성이고요. 복부 통증 호소해서 왔어요. 이름은 올로프 안데르손이에요. 저는 즉시 컴퓨터에 환자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기본 정보는 있는데 최근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럼 종이 차트는 어때? 지금 확인해 볼게요. 저는 급히 의무기록 보관실로 달려갔습니다. 몇 년 전 외래 진료 기록은 찾을 수 있었어요. 다시 응급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년 전 외래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최근 것들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 6개월 전 혈액 검사는 검사실 컴퓨터에만 있고 3개월 전 다른 병원 CT는 환자가 가져온 CD에만 있어요. 또 그런 일이군. 약물 정보는 어때? 약국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혈압약만 나와 있어요. 다른 약은 전혀 기록이 없네요. 환자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 하지만 환자분은 이미 통증 때문에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했어요. 일단 있는 정보라도 먼저 보내드릴게요. 나머지는 계속 찾아볼게요. 마리안 정말 고마워. 환자는 일단 병동으로 보낼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계속해서 흩어진 정보들을 찾아다녔어요. 한 환자의 완전한 의료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며 각각의 시스템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보내온 소견서를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지? 몇 개월 전 다른 병원에서 받은 복부 CT 검사에서 작은 이상 소견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또한 환자분이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는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급히 병동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3병동이죠. 올로프 안데르손 환자 관련해서 추가 정보를 찾았는데요. 그런데 전화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리안, 미안한데 지금 그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처 빨리 찾아내지 못한 정보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저는 급히 3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환자분의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맥박도 너무 빨라졌고요. 복부 통증은 어때요? 처음보다 훨씬 심해졌어요. 환자분이 식은땀도 흘리고 계시고 바로 그때 담당 의사가 도착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간호사가 설명하자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야 제가 뒤늦게 찾아낸 정보를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분 과거 기록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았어요. 어떤 정보인데? 몇 개월 전 다른 병원 CT에서 복부 이상 소견이 있었대요. 그리고 혈액 응고 억제제도 복용 중이시고요. 의사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정보가 처음에 파악이 안 됐을까? 죄송합니다. 정보가 너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지금 당장 응급 CT 찍어야겠어. 간호사, CT실에 연락해. 의사의 긴급한 지시에 따라 모든 사람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몇 시간이 지난 후였거든요. CT실로 가는 환자를 바라보며 저는 자책감에 빠졌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빨리 찾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30분 후 CT 결과가 나왔을 때 의료진의 얼굴이 모두 굳어졌습니다. 복강 내 광범위한 출혈이 진행되고 있어요. 방사선 의사의 말이었어요. 간호사가 안타까워하며 중얼거렸어요. 만약 이런 정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환자분은 즉시 수술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술실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리안, 너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 시스템이 원래 이래. 그래도 내가 더 빨리 찾았더라면 각 부서마다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 어쩔 수 없잖아. 정보 하나 찾으려면 온 병원을 다 돌아다녀야 하니 수술은 새벽까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환자분은 이미 너무 많은 피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새벽 5시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집도의가 고개를 저으며 나왔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환자분은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나중에 환자분의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부인이 울면서 물어보셨어요. 우리 남편이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자녀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냥 배 아프다고 병원 온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큰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병원에서 검토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의무기록 관리 책임자로서 참석했습니다. 원장이 말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IT 팀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각 부서마다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 정보 통합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산도 부족하고 저는 용기를 내어 발언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정보를 하나로 연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환자의 위험한 상태를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 말이에요.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술도 복잡하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위험한 상태를 미리 예측하고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은 불가능한 걸까? 이 질문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환자분을 지키지 못했다는 상처는 저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더 나은 의료정보 시스템에 대한 간절한 바람으로도 변해갔습니다. 그 물음은 제 마음속 깊은 상처가 되었지만 언젠가는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다짐도 함께 심어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병원에서 의무기록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그때의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저는 그 환자분을 떠올렸습니다. 올로프 안데르손, 그분의 이름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언젠가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런 제게 변화가 시작된 건 의외의 곳에서였어요. 평소처럼 의료계 뉴스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매일 국제 의료 저널들을 읽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데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그때 동료 라르스가 말했습니다. 이거 봐, 한국에서 AI가 폐렴을 미리 예측한다는 기사가 있어. 라르스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어떤 내용인데? 한림대 의료원이라는 곳에서 흡인성 폐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AI를 개발했대. 환자가 실제로 폐렴에 걸리기 전에 미리 알고 간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가능한 일이야? 저는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환자의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서 폐렴 발생 위험을 미리 계산하고 의료진에게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내가 그때 간절히 바랐던 기술이야. 올로프 환자 때? 응. 만약 우리한테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정말로 이런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기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동료 안나가 흥미롭게 말했어요. 또 한국 기사야? 요즘 한국 의료 뉴스를 많이 보는 것 같아.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번에는 강릉 아산병원 이야기야. 어떤 내용? AI 내시경이 의사도 놓칠 뻔한 암을 발견했대. 그냥 평범해 보이는 병변이었는데 AI가 암일 가능성을 지적한 거야. 안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실제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희귀암이었대. 조기에 발견해서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야. 정말 대단하네. 의사보다 AI가 더 정확한 거야? 그런 건 아니고 AI가 의사를 도와주는 거지. 의사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작은 신호들을 AI가 잡아내는 거야. 이런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희망 같은 것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요즘 마리안이 한국 의료 기술에 관심이 많던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몇 년 전 일 때문인데 올로프 환자 기억해? 그때 그 환자 알지? 그 일 이후로 계속 생각해 왔거든. 환자의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그것도 실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지. 며칠 후 더욱 놀라운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의료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기사였어요. 저는 IT팀의 에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에릭, 시간 좀 있어? 기술적인 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당연하지. 뭔데? 한국 서울대병원에서 의료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걸 개발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거대 언어 모델? 아, 챗GPT 같은 거 말이야? 비슷한 건가? 근데 의료용으로 특화된 거래. 에릭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전자의무 기록, 영상 자료, 병리 데이터, 심지어 유전체 정보까지 모든 걸 연결해서 처리한다는 거야. 의무 기록 작성도 도와주고, 보험 청구도 도와주고, 의사 결정도 지원한다는데. 그럼 우리가 매일 고생하는 일들을 AI가 다 해준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 특히 의무 기록 작성 부분이 나는 제일 관심이 가더라고. 에릭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그럼 각 부서에 흩어진 정보들을 AI가 알아서 정리해준다는 거야? 맞아, 바로 그거야.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시스템이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한국 의료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관련 논문들과 뉴스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 정부가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남편 스벤이 궁금해했어요. 마리안, 요즘 밤늦게까지 컴퓨터 보면서 뭐 하는 거야? 한국의 의료 기술들을 알아보고 있어. 한국은 갑자기 왜? 저는 스벤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날의 그 환자의 일부터 최근에 발견한 한국의 혁신적인 의료 기술들까지요. 신기하네. 그럼 한국에서는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다 해결된 거야?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보다는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 그럼 한번 가서 직접 봐볼 생각은 없어? 스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서 본다고? 응, 직접 가서 어떤 시스템들인지 배워오는 거지. 네가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데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스벤의 말을 계속 생각해봤어요. 과연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다음날 출근해서 저는 원장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원장님, 상담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그래, 마리안. 무슨 일이야? 한국의 의료 정보 시스템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어서요. 혹시 연수나 견학 같은 기회가 있을까요? 원장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한국? 갑자기 왜 한국이야? 저는 그동안 알아본 내용들을 원장에게 설명했어요. AI 예측 시스템, 의료 거대 언어 모델,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프로젝트 등등 말이에요. 흥미롭네.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야? 네, 논문도 있고 뉴스 기사도 많아요. 실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의료정보관리 분야의 국제학회가 있잖아. 올해는 어디서 열리지? 아, 맞아요. 올해 서울에서 국제의료정보학회가 열린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 학회에 참석해보는 건 어때? 병원 예산으로 지원해줄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가요? 마리안, 네가 그동안 우리 병원 의무기록 관리를 얼마나 잘해왔는지 알고 있어.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우리 시스템도 개선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 그날부터 저는 한국행 준비에 몰두했어요. 학회 등록을 하고 관련 병원들의 견학 일정도 알아보았습니다. 동료들도 응원해 주었어요. 마리안, 부럽네. 한국에서 신기한 기술들 많이 보고 와.
꼭 유용한 걸 배워서 올게. 우리 병원도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둘러보았어요. 여전히 각 부서마다 다른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었고 의무기록실에는 종이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이 모든 게 바뀔지도 모르겠어. 저는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희망이 다시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상처로만 남아있던 기억들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창문으로 스웨덴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기술들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그때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정말 존재할까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들려온 소식들이 이제는 제 인생을 바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긴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공항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한국의 에너지가 온몸으로 전해져 왔어요. 스웨덴의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모든 것이 빠르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깊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환하게 불타고 있었거든요.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각종 네온 사인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국분이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처음 한국에 오셨나요? 네, 맞아요. 의료학회 참석하러 왔어요. 아, 의료진이시군요. 한국 의료 시스템을 보러 오신 건가요? 네, 특히 AI 의료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분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의료 기술은 정말 발달했어요. 특히 AI 분야는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죠.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뛰어난가요? 병원마다 최첨단 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있어요.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AI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제가 찾던 기술들이 여기서 현실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친절하게 이야기를 걸어주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스웨덴에서 왔어요. 먼 곳에서 오셨네요. 한국에는 무슨 일로? 병원 구경하러 왔어요. 한국 병원이 아주 좋다고 들었거든요. 기사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병원들 정말 좋죠. 특히 요즘은 AI 기술이 많이 들어와서 더 좋아졌어요. 택시 창문을 통해 지나가는 거리들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어요. 수많은 건물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도로 위로는 끊임없이 차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급차들이었어요. 저기 또 구급차다. 구급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가르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올로프 환자가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 병원에서도 구급차가 왔었는데 결국 그분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서는 다를까? 여기 구급차에 실려가는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복잡해 보이면서도 어떤 체계가 있어 보였거든요.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스벤에게 도착 소식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어요. 무사히 도착했어. 서울은 정말 대단한 도시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병원들 구경할 예정이야. 스벤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잘 도착했구나. 많이 배우고 와. 그 문자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내가 놓쳤던 것을 이곳에서는 어떻게 붙잡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 학회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첫 번째 일정은 서울대병원 견학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스웨덴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옆에 있던 한국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시는 건가요? 네, 견학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의료기록 관리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서울대병원이 정말 좋을 거예요. 요즘 AI 시스템이 많이 도입돼서 환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나요? 제 어머니가 며칠 전에 거기서 수술 받으셨는데 AI가 미리 위험 요소들을 다 체크해줬대요. 덕분에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병원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었어요. AI 진단, 스마트 헬스케어, 24시간 응급실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의료 관련 시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약국, 의원, 검사센터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이런 접근성이라면 환자들이 조기에 치료받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정말 거대한 의료 복합단지 같았거든요. 여러 개의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각 건물마다 다른 전문 분야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병원 입구에서 견학 담당자분을 만났는데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능숙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스웨덴에서 오신 마리아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견학 잘 부탁드려요. 저희 병원의 AI 시스템들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의무기록 관리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환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담당자분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많이 놀라실 거예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들은 정말 혁신적이거든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벽면에 거대한 디스플레이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각종 정보들이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저기 화면에 나오는 건 뭐예요? 실시간 병원 현황이에요. 각 병동의 환자 수, 수술실 가동 현황, 응급실 대기 시간 등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요. 정말 신기했어요.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담당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보실 첫 번째 시스템은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이에요. 모든 환자의 정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정보가요? 각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응급실, 외래, 입원, 검사, 약국 모든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돼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시스템이었거든요. 병동에 도착해서 간호사 스테이션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모니터 화면에 환자들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통합 시스템이에요. 한 화면에서 환자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간호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지금 혈압이 조금 올라가고 있죠?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해서 알람을 보내요. 놀랍네요. 그럼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간호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야 했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알아서 알려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몇 년 전 올로프 환자의 일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시 출혈 같은 내부적인 문제도 미리 감지할 수 있나요? 담당자분이 대답하셨어요. 가능하죠. 다음에 보여드릴 AI 예측 시스템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해요. 다른 층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병원 내부 구조에 감탄했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환자들이 이동하기 편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환자분들이 길을 잃지 않나요? 워낙 큰 병원이라서요. 걱정 없어요. 모든 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길 찾기가 가능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담당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가장 첨단 시스템을 보실 수 있어요. 환자의 생명 징후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AI가 작동하고 있어요. 유리창을 통해 중환자실 내부를 보니 정말 SF 영화 같았어요. 각 병상마다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간호사들은 중앙관제실에서 모든 환자를 동시에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환자의 모든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AI가 패턴을 찾아내요. 만약 위험한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람이 가요. 그럼 의료진이 놓칠 수 있는 신호들도 잡아낼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사람 눈으로는 보기 어려운 미세한 변화들도 AI가 감지해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로 제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기술이 여기서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담당자분과 병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각 부서마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정보를 통합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환자 정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놓친 환자가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이런 시스템을 찾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AI 진단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연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웠거든요. 이 환자의 CT 사진을 AI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몇 초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화면에 의심 부위가 표시되면서 각종 수치들이 나타났거든요. AI가 95% 확률로 이 부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네요. 정말 정확한가요? 지금까지의 정확도는 매우 높은 편이에요. 물론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지만 AI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잡아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하루 종일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꿈꿔왔던 모든 기술들이 여기서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견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울의 거리를 천천히 걸어보았어요. 낯선 땅이지만 어쩐지 오랫동안 기다려온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저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부터 더 많은 병원들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겠어.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 병원에도 도입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리고 그때 환자를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정말로 답을 찾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당신 같은 분들을 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 저는 더욱 구체적인 시스템들을 직접 체험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서울 시내 여러 대형 병원들의 실제 운영 현장을 견학하는 일정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강남의 한 대형 병원이었어요. 담당자분이 저희를 맞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실 시스템은 싱크라고 불리는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브랜드명인데 중환자실 중증 환자 병동에서 환자의 주요 생체 신호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병동에 들어선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 병상 옆에 설치된 작은 기기들에서 환자의 맥박, 혈압, 산소 포화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는 알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3번 병상 환자분의 혈압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알람이 울린 거예요. 지금 확인하러 가볼게요. 담당 간호사가 태블릿을 들고 환자분께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그 환자분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침상마다 복잡한 모니터링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간호사들은 중앙관제실에서 모든 환자를 동시에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심박수, 호흡수, 혈압뿐만 아니라 뇌압, 체온 변화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추적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모든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환자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줘요. 격리병실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의료진은 보호복을 입지 않고도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 때 이 시스템이 특히 유용했어요.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줄이면서도 환자 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다른 병동으로 이동해서 위험 예측 AI 시스템을 보게 되었어요. 병동 입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모든 입원 환자들의 상태가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초록색은 안전,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위험 상태를 나타내요. 어떤 기준으로 색깔이 정해지는 건가요? AI가 각 환자의 생체 징후 및 검사 결과,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해서 악화 가능성을 계산해요. 한 환자분의 정보를 자세히 보여주셨는데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라 환자의 다음 위험을 예견하는 지도 같았어요. 이 환자분은 현재 안정 상태지만 내일 오후쯤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30%라고 나와 있네요.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의 의료 LLM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회의실에 들어서니 벽면 전체에 거대한 스크린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개발한 의료 거대 언어 모델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실제 환자 사례를 입력하자 몇 초 만에 화면이 가득 찼습니다. AI는 수많은 임상 문헌을 바탕으로 유사 환자 증례와 가이드라인을 불러왔고 의사들은 그 정보를 곧바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자료들을 찾으려면 몇 시간씩 걸렸는데 이제는 몇 초면 돼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꿈꾸던 데이터가 살아 움직이는 병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견학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담당자가 제안했어요. 마지막으로 응급실도 잠깐 구경해 보실까요? 이 모든 시스템들이 실제로 어떻게 협력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 올로프 환자가 처음 실려온 곳도 바로 응급실이었거든요. 응급실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해요. 담당자가 설명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응급실 문이 열리며 환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복부 쪽이 아파서 왔어요. 환자분은 의식이 또렷했고 겉으로는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간 제 머릿속에 올로프 환자의 모습이 겹쳐지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빠르게 환자분을 침대로 옮기며 기본 생체 징후를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싱크 모니터링 시스템의 화면에 경고 표시가 나타났어요. 잠깐만요. 이상해요. 담당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이긴 하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맥박은 반대로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동시에 위험 예측 AI 시스템에서도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출혈 가능성 67%로 표시되고 있어요. 응급실 의사가 즉시 달려왔습니다. 67%라고요? 겉보기에는 안정적인데 AI가 환자의 미세한 생체 변화 패턴을 포착한 것 같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빠르게 진찰했어요. 복부 촉진상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하지만 시스템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으니 CT를 찍어보죠. 응급 CT 준비하겠습니다. 몇 분 만에 CT 촬영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결과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복강 내 출혈이 있네요. 작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방사선 의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AI는 CT에서 미세한 혈관 손상 부위까지 정확히 표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의료 LLM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회의실에서 봤던 것과 같은 거대한 화면에 관련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사한 증례에서는 최소 침습 시술로 지혈이 가능했네요. 과거 치료 성공률도 95% 이상이고요. 사용할 시술 도구와 절차도 모두 나와 있어요. 의료진들이 LLM이 제시한 정보를 빠르게 검토했습니다. 좋습니다. 최소 침습 시술로 진행하겠습니다. 팀은 단 몇 분 만에 치료 방향을 결정했고 시술 준비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술실로 환자가 이송되는 동안 담당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방금 보신 것이 저희 시스템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예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만약 이런 시스템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몇 시간 후에야 출혈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미 상당한 양의 혈액을 잃은 후였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몇 년 전 스웨덴에서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올로프 환자도 똑같은 증상으로 시작됐었어요. 복통을 호소했지만 겉으로는 심각해 보이지 않았고 저희는 그 미세한 신호들을 놓쳤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단 하나의 신호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30분 후 시술을 마친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출혈 부위를 찾아서 지혈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완전히 안정되었어요. 내일이면 퇴원 가능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몇 년 전 스웨덴에서는 놓쳤던 신호들이 여기서는 모두 포착되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낸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서 스벤에게 긴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봤어. 무슨 일 있었어? 환자 한 분이 응급실에 오셨는데 올로프 환자와 똑같은 상황이었어.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 저는 그날 본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정말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는 거야? 응, 내 눈으로 직접 봤어. AI가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의료진이 즉시 대응해서 환자를 구한 거야. 그럼 그때 그 환자도 맞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구할 수 있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런 기술들을 스웨덴에도 가져가야 한다고요. 더 이상 올로프 환자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본 모든 것들을 가져가야 해. 우리 병원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뀌어야 해.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응급실에서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환자분은 구해졌지만 올로프 환자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는 놓치지 않았을까?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 발전 과정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성격이었거든요. 검색하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큰 의료 위기를 겪었다는 것이었어요. 메르스 사태? 2015년에 일어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기사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역시 큰 혼란을 겪었더군요. 다음 날 아침 학회에서 만난 한국 의사 선생님께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해봤어요. 선생님, 메르스 사태에 대해 알고 싶은데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김 박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 그때 말이죠.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우리 의료계에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었나요? 병원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거든요. 한 명의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186명을 감염시켰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도 대화에 참여하셨어요. 그때는 지금 같은 시스템이 전혀 없었어요. 환자 정보 공유도 제대로 안 됐고 격리시설도 부족했죠. 격리시설이 부족했다고요?
네, 음압병실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환자를 제대로 격리할 수 없으니까 감염이 계속 퍼진 거죠. 김 박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정보 공유였어요.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긴 환자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제가 본 통합 시스템과는 완전히 반대였네요. 맞습니다. 그때는 각 병원이 섬처럼 떨어져 있었어요. 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기도 했고요. 점심시간에 다른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메르스 사태가 끝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간호사 선생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정부에서 대대적인 의료 시스템 개편에 들어갔어요. 음압병실 확충이 가장 먼저 시작됐고요. 얼마나 늘렸는데요. 메르스 전에는 전국에 음압병실이 100개도 안 됐는데 지금은 1000개가 넘어요. 의료행정 담당자분이 추가로 설명해 주셨어요. 격리병상도 대폭 늘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학조사 권한을 강화한 거예요. 역학조사요? 감염병이 발생하면 환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찾아내는 일이에요. 메르스 때는 이게 제대로 안 됐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정보를 즉시 보고해야 해요. 그리고 역학조사관들이 24시간 내에 현장에 투입돼요. 저는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데이터 공유 시스템도 그때 만들어진 건가요? 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메르스 사태에서 가장 큰 교훈이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건가요? 모든 병원이 감염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한 병원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전국 모든 병원에 정보가 전달돼요. 오후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오신 전문가분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메르스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뭐였나요? 무엇보다 연결이에요. 이전에는 각 병원, 각 기관이 따로 놀았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이요? 네, 병원과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개인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코로나19 때 우리가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었던 것도 메르스 때의 경험 덕분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메르스 때 우리는 검사 체계가 너무 느리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씩 걸렸거든요. 그래서 검사 시스템도 개선한 건가요? 맞습니다. 신속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검사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하루에 수만 명씩 검사할 수 있었던 거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더 깊이 조사해 보았어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드라이브스루 검사, 신속 진단, 접촉자, 추적까지. 이 모든 것들이 메르스 사태의 교훈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회에서 발표를 듣는데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위기에서 탄생했습니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라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 발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발전했나요? 원격 의료, AI 진단, 빅데이터 분석, 모든 것이 실전에서 검증되면서 발전했어요. 휴식 시간에 발표자분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도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던 건 아니군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도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하지만 그 실패에서 배웠던 게 지금의 성공 비결이에요. 메르스 때는 어떤 실패들이 있었나요? 정보 공유 실패, 격리시설 부족, 대응 체계 혼란, 거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었죠?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투자와 개혁이 가능했어요. 점심시간에 다른 외국 의료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한국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한국도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거네. 프랑스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은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인 것 같아. 영국 간호사가 공감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의료 사고들이 있었지만 시스템적인 변화는 쉽지 않았거든. 왜 한국은 가능했을까? 아마 위기의 규모가 컸기 때문 아닐까? 메르스나 코로나 같은 전국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니까. 그날 저녁, 저는 혼자서 서울 시내를 걸어보았어요. 길가에서 만난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메르스나 코로나 때 약국에서는 어땠나요? 메르스 때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약을 써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보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어떤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병원과도 정보를 공유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건가요? 예를 들어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 가이드라인이 전달돼요. 어떤 약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환자를 응대해야 하는지 모든 정보가 와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국도 저처럼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메르스라는 큰 상처를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교훈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스웨덴에서 올로프 환자를 잃었을 때 저는 개인적인 죄책감에만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메르스라는 비극을 전체 시스템의 변화로 이끌어냈던 거죠. 방에 돌아가서 스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에 대해 새로운 걸 알게 됐어. 뭘 알게 됐는데? 이 나라도 우리처럼 큰 실패를 겪었어. 메르스라는 감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뻔했대. 그런데 어떻게 지금 같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지?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스벤이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때의 일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을 쳤어요. 저는 지금까지 개인적인 죄책감에만 빠져 있었는데 그 경험을 더 큰 변화의 동력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맞아, 그래야지. 그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스템을 바꿔야 해. 한국에서 배운 걸 가져와서 말이야. 응, 이번 여행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봐야겠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올로프 환자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도 상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나흘째 되는 날,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서 말이에요. 학회에서 한국보건복지부 관계자분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한데요.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다는 점이죠.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요? 네,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 말이에요. 1989년에 도입되어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분의 설명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1989년이면 벌써 35년 전이었거든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작은 의원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접수 직원분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네, 뭐가 궁금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누구나 병원에 올 수 있나요? 당연하죠.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돼요. 거의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나오는데요. 간단한 감기 진료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몇천 원이면 우리 돈으로 3, 4유로 정도였어요. 스웨덴에서도 의료비는 저렴한 편이지만 한국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오후에는 강남이 아닌 일반 주택가로 가보았습니다. 작은 골목길에도 의원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동네 의원에 들어가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이런 작은 동네에도 의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은 동네마다 의원이 있어요. 걸어서 10분 이내에는 반드시 의원이나 약국이 있죠. 환자들이 많이 오시나요? 네, 아픈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진료받고 가요. 심한 병이 아니어도 조금만 아파도 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흥미로웠어요. 스웨덴에서는 작은 증상으로는 병원에 잘 가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와도 괜찮나요? 오히려 좋아요. 작은 증상일 때 와서 치료받으면 큰 병으로 키우는 걸 방지할 수 있잖아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서 저는 OECD 통계를 찾아보았어요. 한국인의 의사 방문 횟수에 대한 자료였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자주 의사를 만나는 국민 중 하나였어요. 1년에 평균 15에서 17회나 의료기관을 방문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주 병원에 간다고? 반면 스웨덴은 연간 3, 4회 정도였어요. 미국도 4에서 5회 수준이었고요. 다음 날 학회에서 만난 미국 의사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인들이 병원을 너무 자주 간다고 생각해? 글쎄,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 상황을 보면 부러운 면도 있어. 어떤 면에서? 미국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병원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험이 없거나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너무 커서 얼마나 많은데?
해마다 수만 명이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 특히 응급실 비용은 정말 부담스러워.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 시스템의 장점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오후에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로 가보았습니다. 인구 10만 명 정도의 도시였는데 여기에도 종합병원이 있었어요. 병원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같은 작은 도시에도 이런 병원이 있다니 놀라워요. 한국은 어디를 가도 의료 접근성이 좋은 편이에요. 정부에서 의료 소외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든요. 어떤 지원을 하나요? 공공의료기관 설립 지원, 의료진 파견, 의료 장비 지원 등등 다양해요. 그 도시의 메인 스트리트를 걸어보니 의원과 약국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주민들이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죠. 한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이런 작은 도시에서도 장사가 잘 되나요? 네, 주민들이 자주 오세요. 작은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것도 바로바로 와서 상담받고 가요. 그런 분들 때문에 병원이 복잡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문제들을 초기에 해결해 주니까 큰 병으로 발전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접근성이 곧 예방이 되고 조기 진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도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병원 견학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의료진을 도와주는지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 진료를 하면서 AI가 자동으로 의무 기록을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환자와의 대화를 AI가 듣고 있다가 중요한 내용들을 자동으로 기록해줘요. 그럼 선생님은 기록하느라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시겠네요. 맞아요. 예전에는 환자와 대화하면서도 계속 컴퓨터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환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의사 선생님은 환자분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고 계셨어요. 컴퓨터 화면은 거의 보지 않으셨어요. 다른 병동에서는 간호사분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봤어요. 이 웨어러블 기기가 뭐예요? 간호사분이 손목에 차고 있는 작은 기기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환자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거예요. 이상이 있으면 이 기기로 알람이 와요. 그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전에는 한 명씩 일일이 다 확인해야 했는데 이제는 위험한 환자들만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어요. 복도에서는 흥미로운 로봇을 만났어요. 물류 로봇이었는데 수술실과 약제실 사이를 오가고 있었거든요. 저 로봇은 뭐 하는 거예요? 수술에 필요한 약품이나 장비들을 운반해줘요. 사람이 일일이 가져다 줄 필요가 없어요. 효율적이네요. 네, 의료진들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줘요. 오후에는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컨소시엄 관련 시설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뭘 하는 곳인가요?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의료 솔루션들을 실제 병원에서 테스트해보는 곳이에요. 한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AI 진단 보조 시스템을 시연해 주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의사의 진단을 대체하는 건가요? 개발자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의 판단을 도와주는 거예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역할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의사가 A라고 진단했을 때 AI가 B 가능성도 검토해 보세요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실제 사용 사례를 보여주었는데 AI가 의사의 놓친 부분을 지적해서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경우들이 많았어요. 하루 종일 다양한 시스템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AI가 의무 기록을 자동으로 정리해줬다면 제가 더 빨리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웨어러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었다면 환자의 상태 변화를 더 빨리 감지할 수 있었을 테고 위험 예측 AI가 있었다면 출혈 가능성을 미리 경고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여기서는 환자를 둘러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 정보도 사람도 기술도 모든 게 환자를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기술이 조화롭게 협력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였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었어요. 학회의 마지막 세션들에 참석하면서 저는 한국 의료진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궁금했던 점을 질문해 보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고요? 네, 메르스 때든 다른 의료사고 때든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다른 의사분이 추가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사건을 데이터베이스화했어요.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왜 생겼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그런 기록들이 지금의 AI 시스템 개발에도 도움이 됐나요? 물론이죠. 과거의 실패 사례들이 지금은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간호사 협회 관계자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간호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나요?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전체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구조적 문제를 찾았죠. 구조적 문제요? 예를 들어 약물 오투여 사고가 있으면 개별 간호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나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약물 투여 시스템이 완전히 디지털화됐어요. 바코드 스캔으로 환자와 약물을 확인하고 AI가 용량까지 체크해줘요. 오후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석했어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코로나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나요? 정보 부족이었어요.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나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전국 모든 병원의 환자 정보가 즉시 중앙으로 전송되도록 했죠. 담당자분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 시스템을 통해 매일 환자 수와 증상 패턴, 치료 효과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치료법 개발에도 도움이 됐겠네요. 맞아요. AI가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효과적인 치료 프로토콜을 제안해 주었어요. 저녁에는 의료 스타트업들이 모인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했어요. 젊은 개발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한 스타트업 CEO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했어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AI 케어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어떤 기능을 하는 로봇인가요? 독거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상황이 생기면 즉시 병원이나 가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시범 운영 결과 응급 상황 발견 시간이 70% 단축됐어요. 다른 팀은 정신건강관리 AI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요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환자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AI가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의 음성이나 문자 패턴을 분석해서 정신건강 상태를 체크해줘요.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만 저장돼요. 다음 날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마이 헬스웨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마이 헬스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국민 개인이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어떤 정보들을 볼 수 있나요? 병원에서 받은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처방 전, 건강검진 결과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환자 본인이 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의료진들도 이 정보를 활용하나요? 환자가 동의하면 의료진이 더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 받은 치료 내역까지 모두 볼 수 있거든요. 주말에는 국제 AI 의료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AI 의료 기술의 표준과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죠. 한국 측 발표자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AI 의료 기술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표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AI 진단의 정확도 기준,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의료진과 함께 협업 방식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유럽연합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런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국의 의료 환경 차이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기본 원칙은 공통으로 하되 세부 적용은 각국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는 거죠. 미국 FDA 관계자도 의견을 제시했어요. AI 의료기기의 승인 과정도 국제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한 나라에서 검증된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심포지엄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자국의 의료 기술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와 협력하려고 한다는 점에 감명받았어요. 마지막 날 저녁 학회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만찬이 있었어요.
그동안 만났던 여러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죠. 한 병원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안 씨, 이번 방문이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실패를 교훈으로 만드는 한국의 방식이 인상 깊었어요. 우리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질병관리청 관계자분도 대화에 참여하셨어요. 중요한 건 실패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다음 단계의 발전 동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웨덴에서도 그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한 의과대학 교수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환자 정보 통합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모든 혁신의 기초니까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거든요. 처음 왔을 때는 단순히 기술에 감탄했다면 이제는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마음과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방에 돌아가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교훈들을 노트에 정리해 보았어요. 첫째, 실패를 숨기지 말고 기록하라. 둘째, 개인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하라. 셋째, 작은 개선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라. 넷째, 모든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하라. 다섯째,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돕는 도구로 사용하라. 이 5가지 원칙이야말로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의료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비밀이었어요. 그 과정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계를 도입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실패를 잊지 않고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 세운 나라였던 거죠.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이 교훈들을 실천에 옮길 차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저에게 가져다준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오전에는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거든요. 병원 로비에서 환자분들이 대기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 같으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이곳은 환자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병동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이 태블릿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 벽면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환자 상태들, 복도를 오가는 물류 로봇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간호사분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 주셨어요. 아, 스웨덴에서 오신 분이시죠? 오늘 출국하시나요? 네, 오늘 저녁 비행기예요.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특히 환자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인상 깊었어요. 중환자실 앞을 지나면서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장면을 목격했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이 더 이상 저를 압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다른 결과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병원 식당에서 의료진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마리안 씨는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가요? 김 박사님이 물어보셨어요. 돌아가면 먼저 병원 관리진들에게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보고할 예정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제안하실 건가요? 환자 정보 통합 시스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각 부서별로 분산된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것부터요. 다른 의사분이 조언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성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해야 하죠? 어느 한 병동이나 한 부서에서만 먼저 시범 운영해 보세요. 효과가 입증되면 확산시키는 거죠. 간호사분도 경험을 공유해 주셨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존 방식에 익숙하니까요.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실제 성과를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환자 안전이 개선되는 걸 직접 경험하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면서 저는 가방 안에 정리해둔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각종 브로셔, 연구 논문, 시스템 설명서들, 이 모든 것들이 스웨덴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거였어요. 탑승 대기실에서 스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출발해. 정말 많은 걸 가지고 가. 곧 답장이 왔어요. 기대하고 있어. 우리 병원도 변화시켜보자.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일주일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과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거였어요.
기내에서 제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일주일간의 경험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 혁신 핵심 요소들,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 문화, 정보 공유와 시스템 통합, 기술과 인간의 협력, 지속적인 개선과 학습, 전국민 의료 접근성, 이 5가지 요소들이야말로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의료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스웨덴에서 실현시켜보자. 장시간 비행 중에 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보았어요. 1단계 병원 관리진에게 보고 및 제안. 2단계 의무기록 통합 시스템 파일럿 프로젝트. 3단계는 의료진 교육 및 인식 개선. 4단계 점진적 시스템 확대. 5단계 다른 병원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각 단계별로 필요한 예산, 인력, 시간 등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았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였어요. 특히 한국에서 만난 분들이 해주신 조언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과를 보여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 말이에요. 스톡홀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스웨덴의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대조적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이곳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스벤을 만났을 때 그는 제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 눈빛이 다르네.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그리고 확신하게 됐어. 어떤 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도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특별한 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표준을 만들고 그 표준을 문화로 바꿔낸 점이었어요. 메르스라는 위기를 겪고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던 거죠. 그런 자세야말로 지금의 한국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든 힘이었어요. 이제 저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우리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비극은 되풀이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다음 주부터는 병원에서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할 예정이에요. 한국에서 본 시스템들을 스웨덴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그 기억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심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역시 이 나라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나라였다. 이제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어보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과거를 딛고 놀랍도록 성장한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계가 놀라움과 배우려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한국,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